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또 만나게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예고했다시피 고구려의 성장과 영토 확장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지난 시간에도 다뤘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여러 나라 중에 하나로서의 고구려를 다뤘을 뿐이고, 오늘은 이제 고구려가 메인이 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발해와 견주어서 거의 넘버 원, 투를 다퉜었던 그런 나라였었죠. 그랬던 광대한 만줄 대륙을 호령했었던 우리 조상의 역사였던 이 고구려를 오늘 이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봅시다. 1번. 청동기보다 철기의 사용이 늦은 이유는 무엇일까? 철기가 청동기보다 나중에 좀 늦게 나왔었죠. 청동기 문화 이후에 철기 문화가 나오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그냥 너무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배우면 되죠? 봅시다. 불에 녹는 온도가 철이 더 높아서 발견이 늦어졌었어요. 똑같은 철광석이랑 청동이 묻혀있는 그런 거대한 이 암석을 갖다가 불에다 막 녹입니다. 불에다가 막 녹여요. 달궈요. 불에다 달구고 끓이고 하다 보면은 어때요? 녹는 점이 높은 것부터 나오겠습니까? 낮은 것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녹는 점이 낮은 것부터 빨리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오겠죠. 그래서 철보다 청동이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청동이 먼저 흘러나와서 청동이 더 일찍 발견됐어요. 그보다도 좀 더 강하게 그냥 불을 떼가지고 더 끓여야 철이 녹아서 흘러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불을 좀 더 세게 떼는 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철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동을 먼저 쓰게 됐다. 네, 이러한 연구 학설이 있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 부여나 고구려와 같이 부족 연맹체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를 무슨 국가라고 했었죠? 무슨 국가? 여러 부족장들 사이에서 왕을 뽑는 왕의 권력이 약한 국가.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의한 연맹왕국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떠올리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에 아까 예고했던 대로 고구려의 성장과 영토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짤막한 영상 한 편 볼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주몽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한 장면입니다. 무송에게 연통을 했느냐? 예, 그대의 양께야. 죄송합니다. 어디요? 나 당초도 그분이야. 어디서? 요건 뭐요? 내가 깜짝 놀랄만한 것을 개발했다고 한 거 기억나나? 응. 이게 바로 그거야. 나하고 붙어보자. 나가. 한번 막아보시오. 예!
잘 보셨습니다. 옛날에 유행했었던, 옛날에 아주 정말 절찬리에 방영되었던 주몽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되겠죠. 이 고구려 이전에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그 한나라가 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이후에 한 군현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나라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막 투쟁을 벌여가지고 결국에는 뭐 고구려나 뭐 여러 초기 국가들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를 능가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 왕조를 능가하기 위해서 많은 강철 무기를 만드는 그런 뭐 감동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드라마다 보니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드라마로서는 상당히 재밌는 드라마였었죠.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그런 강철의 철기 문화를 통해서 발전해 나갔던 게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봅시다. 오늘의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국가체제 정비 과정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가 오늘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광개토대왕, 와, 장수왕,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 드넓은 만주벌판을 말을 날리며 호령했었던 이 두 왕들,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이 고구려가 영토 확장을 해나가는데요. 그 과정을 우리가 또 체계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자, 시작이 먼저 있어야겠죠. 고구려의 시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가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왔지라고 하는 캐릭터의 설명, 네, 틀린 말일까요?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초기 국가인 부여에서 남은 여러 사람들이 갈라져 나와서 고구려란 나라가 만들어졌다면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고구려의 탄생 설화, 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탄생 설화가 좀 더 정확하겠군요. 주몽의 탄생 설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이제 길을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 부여의 왕이 이제 사냥터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부여의 왕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이 부여의 왕 금화왕이라고 하잖아요. 금화왕이 돌아오고 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웬 부인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막 그냥 울면서 혼자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베고 있었나 봐요. 이 아이를 벤 임신한 그 여자가 막 강가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금화왕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아, 지금 아주머니 이렇게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막 이 아줌마가 울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예, 들어줬겠죠. 마음이 따뜻한 남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전하, 뭐 폐하, 뭐 이렇게 좀 대왕님, 뭐 여러 가지 칭호로 불렀겠죠. 대왕마마, 저는 그 유화라는 그런 안하기인데, 네, 저는 누구의 딸이냐 하면 강해신 하백의 딸인 유화이옵니다. 근데 해모수라는 뭐 하늘의 자손이라는 해모수와 제가 이제 어떻게 뭐랄까 이렇게 텔레파지가 통해가지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해모수와 함께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걸 알게 된 우리 아버지 이 강해신 하백께서 아버지께서 그냥 저를 쫓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갈 데도 없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아버지가 강해신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자손이랑 함께 생활하다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금화왕 같은 경우에는 미친 사람 가보겠구만 하면서 그냥 길을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상스럽게 여기고, 그래, 그렇소. 사정이 참 딱하게 됐으니 나와 함께 같이 우리 궁으로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혼자 내쳐진 이 유아 부인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살 집도 내주고 아이를 안정적으로 낳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아이를 낳았을까요? 아닙니다. 알을 낳았어요. 이 알이 어느 날 이제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이 참 괴이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금화왕이 이 알을 갖다가 처음에 어디 숲속에 버리라 그랬죠. 숲속에 버렸더니 뭐 새들이 와서 품어주고, 마구간에 버렸더니 말들이 막 너무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고 막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아이가 이렇게 알을 갖다가 알이 너무 이렇게 좀 상서로운 기운을 보이니까 이 알을 가지고 안 되겠다, 원래 돌려줘라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알을 볕 잘 드는 데다 뒀더니 알이 깨지면서 아이가 나왔으니 그 아이가 바로 주몽이다. 이러한 참 희한한 탄생설화가 있죠. 주몽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용력이 남달랐다 그래요. 활도 잘 쏘고. 그래가지고 사냥을 나가면 엄청나게 짐승들을 많이 잡았다 그래요.
산짐승들을 많이 잡으니까 이 금화왕에 많은 아이들, 원래 그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자들이 이 주몽을 굉장히 시기했다고 그래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나보다 잘났어. 그래가지고 이 금화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막 음해하고 사냥에서 주몽이 잡아온 그런 짐승들까지 자기네들이 막 멋대로 뺏어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간에는 또 주몽을 잡아다가 나무에다가 막 묶어놨었는데 주몽이 묶여있던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나무를 등에 업고 나타났었다는 그런 설화도 전해질 만큼. 네, 아무튼 하여간 이러한 금화왕의 자식들이 그 주몽을 갖다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주몽은 좀 더 단단해졌죠.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세력을 가지고 나만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이 부여의 왕자들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강가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물이요, 강이요, 뒤에는 추격병들이에요. 그래갖고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늘에다가 빌었죠. 나는 하늘의 자손인 해모수의 아들이고 강의 신인 하백의 외손주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강에서 뭐 거북이랑 무슨 잉어가 떠올라서 이걸 밟고 추격병들을 따돌리고 유유히 도망갈 수 있었다. 이 남쪽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는 그런 설화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리하여 주몽 세력은 남쪽에 내려와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고구려가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고구려가 처음 자리를 잡았었던 이 국내성 근처에 있었던 졸본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졸본. 처음에 부여를 통해 이주민인 주몽 세력이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 주몽이 내려왔었던 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 사람들과의 화합을 통해 가지고 졸본의 토착민들과 함께 만든 게 바로 무슨 나라다?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는 여러분들 5번 되겠습니다. 주몽은 처음에 수도를 졸본이라는 곳에다가 수도를 삼았어요. 성을 쌓고 여기를 졸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 수도를 압록강 중류에 있는 국내성이라는 곳으로 나중에 주몽 다음의 왕이 되는 2대 유리왕 때 수도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막간을 이용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녀산성이라는 산성이 있는데 얘가 처음에 고구려의 주몽이 여기 터를 잡으면서 수도를 만들었던 여기가 바로 졸본성이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동국공정의 일환으로 졸본성을 오녀산성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멋대로 이렇게 붙였는데 아무튼 여기를 직접 선생님이 가서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못 믿으시겠습니까? 계속 봅시다. 아유, 여기 누가 있네요. 예, 선생님입니다. 바로 선생님. 지금부터 한 8년 됐나요? 거의 10년 다 돼가는군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때 재직하고 있었던 학교에 학생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구려 역사 탐방해서 지금은 중국 영토죠.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고구려의 졸본성을 탐방했었던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넓더라고요. 굉장히 가파르기도 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면서도 넓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수도를 삼았다는 겁니다. 이 졸본성 참 웅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동명성왕, 이 주몽은요,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백제 이야기하고도 연동이 되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어느 날 난데없이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유리라는 젊은이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징표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칼을 갖다가 바치는데 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었느냐? 그리고 누군가가 떠나가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 좀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주몽이 부여를 떠나서 고구려로 내려오기 전에 주몽은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기 처자식이 있었어요.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유리였어요. 유리. 근데 아무래도 주몽이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처자식을 다 데리고 도망가기에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몽은요, 그냥 처자식을 일단 놓고 자기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거나 성공하게 되면 찾으러 오겠소라는 약속만을 남기고 주몽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러면서 거기에 원래 그 자리 잡고 있었던 토착민들 중에서
소선호라는 그런 이제 과부가 있었습니다. 소선호라는 민망인이 있었는데 소선호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소선호는 그 전에 죽은 남편 사이에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첫째가 비리우 그리고 둘째가 온조였었대요. 그래서 주몽은 옛날에 부여에 살 때 부인과 자식인 아들인 유리는 뭐 언젠가 때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제 고구려로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새로 결혼하게 된 소선호 그리고 그의 아들인 비류 온조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복잡하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유리랑 원래 주몽의 부인은 어떠했는가? 유리는요, 거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유리는 어릴 때 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었나 봐요. 동네에 막 장독대를 깨고,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좀 비행을 좀 많이 저질렀었나 보죠? 그렇게 맨날 혼만 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유리를 부릅니다. 유리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요. 유리야, 너 아버지가 궁금하지 않니? 그랬더니 유리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유리야, 너의 아버지는 지금 고구려를 만들어서 세워서 아주 명성이 사회에 떨치고 있는 그 주몽임금이 너의 아버지란다. 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유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몽임금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주몽의 부인은요, 유리의 어머니는 모처에 가서 그 아들이라고 밝힐 수 있는 징표가 있으니까, 먼저 말씀드린 부러진 칼자루가 있다는 거예요. 부러진 칼날이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너의 아버지인 주몽임금께 바치면 아마 주몽임금은 부러진 칼자루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맞췄을 때 딱 맞아떨어지면 너를 자식으로 인정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유리는 아버지인 주몽을 찾아갔던 것이죠. 찾아가서 만나서 이런 장면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정말 이 장면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리가 가져간 이 칼자루와 반대로 말했네요, 선생님이. 유리가 칼자루를 가져가고 그동안 주몽임금이 가지고 있었던 칼날과 맞추니까 어떻겠어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주몽은요, 이 동명성왕 주몽임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부여에 놓고 왔던 유리를 이제서야 끌어안으면서 감격에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유리를 자기의 후계자로 정하게 되죠. 그러면 이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새로 결혼해서 있었던 이 소선호의 자식들 비류랑 온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냥 공중에 붕 뜨는 거 아니겠어요? 유리만 아니었었다고 한다면은 주몽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의 왕을 했었을 수도 있는 비류랑 온조 그리고 그의 어머니 소선호는요, 안 되겠다. 원래 옛날 자식인 유리가 왔으니까, 그리고 유리가 후계자로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떠나자 해서 비류와 온조는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류와 온조가 남쪽에 터를 잡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나중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고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왔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좀 학습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학습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고구려의 발전. 태조왕이라고 써봅시다. 태조왕. 주몽 이후에 유리왕 이후에 대문신왕 이후에 쭉쭉쭉쭉쭉 왕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다가 이제 태조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고구려가 발전하게 돼요. 태조왕 때 어땠겠습니까? 태조왕이 딱 자리에 앉아서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네, 고구려도요, 처음 주몽임금이나 유리왕 때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연맹왕국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부족장들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뭐 고지고대로 잘 들었겠습니까? 말 잘 안 듣다가 그 이후에 왕이 된 태조왕 때부터 이제 이 부족장들이 왕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왕이 여러 가지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봅시다. 중앙집권 국가의 밑바탕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정복활동, 옥저와 동해를 아예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옥저와 동해를. 그 다음에 요동, 중국 방향으로 진출해서 땅을 막 넓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가 그렇게 세지 않았던 왕이었지만 영토를 넓히고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면 그 신하들이 왕 무서워할까요? 우습게 생각할까요? 무서워하죠. 그만큼 나라가 발전하는데 자기 지도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태조왕은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오부 체제를 마련해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 체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풀어 설명하면요. 그동안의 부족장들이죠. 이런 부족장들. 옛날에 말 안 듣던 부족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밑에 딱 그냥 편제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개의 부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족을 5개로 딱 줄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이 10개가 있을 때 통치하기가 쉽겠습니까? 부족이 막 3개, 4개, 5개 있을 때 조금 부족이 많았을 때보다 부족이 적게 딱 덩어리 지어 있을 때가 통치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적게 덩어리 지어 있을 때가 통치하기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학급에 학생이 30명이 있는 거랑 10명이 있는 거랑 어떤 게 좀 더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게 편하겠어요? 10명 있을 때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조왕은요, 수많은 이 부족들을 딱 5개로 편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부족장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왕권을 독점합니다. 왕권. 옛날에는 이 부족이 왕을 하다가 저 부족의 대표가 왕을 하다가 왕 자리가 각 부족으로 옮겨 다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예 그냥 계루부, 고시가, 즉 주몽의 후손들만이 왕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딱 만들어버려요. 뭐 제도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완전히 규정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태조왕이 고구려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고국천왕 한번 써볼까요? 고국천왕. 자, 이 그림을 보면 쌀 창고 같은데 많은 농민들이 와서 쌀을 뭐 빌려가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게 고국천왕의 아주 대단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나 봅시다. 고국천왕 때는 오부체제를 개편합니다. 아까 태조왕 때 5개의 부족들로 모아놨다고 했죠. 이 5개의 부족들을 이제 부족이 아니라 이 5개를 부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서. 왕 밑에 있는 무슨 부 이렇게 부서로 말이죠. 한마디로 그냥 왕 밑에 신하로 만들어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행정구역 체제정비 옆에 왕권과 신권 강화 둘 중에 하나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무슨 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 목소리 내던 부족들이 왕 밑에 신하가 돼버리면 왕권이 세지는 겁니까? 신권이 세지는 겁니까? 신권이라는 건 신하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왕권이 세지는 거죠. 왕권 강화에 동그라미 치세요. 왕이 부자계승을 확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자리는 주몽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는데 왕 자리를 갖다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좀 더 왕권이 강해지는 겁니까? 동생한테 물려주는 게 더 왕권이 강해지는 겁니까? 헷갈리세요? 당연히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좀 더 왕권이 강해지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왕의 그 계통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동생으로 가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에게 왕위를 넘기는 거지만 자기 자식에게 내려준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자기의 이 계통과 혈통과 핏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왕위를 형제 상속하는 게 아니라 부자 상속을 하는 게 좀 더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가끔 고구려가 좀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거나 뭔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왕위를 뺏기거나 넘겨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서부터는 웬만한 비상 상황이 아니고서는 자식들한테 계속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주는 체계가 고국천왕 때부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대법이라는 게 실시돼요. 진대법. 동그라미 3번에 진대법. 진대법이 뭐냐? 농민들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나라에서 곡식을 꿔주는 그런 제도가 진대법 되겠습니다. 현대판, 현대판이나 고구려판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진대법 되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 쓰세요. 자, 이렇게 태조왕과 고국천왕 때 계속 발전해왔던 이 나라는요, 이제 미천왕 때 와서 좀 더 이제 중국과 겨루게 됩니다. 그 당시 고구려와 중국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구려는요, 아직 요동 지역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이 만주 지역과 이 한반도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고구려와 어깨를 견주고 있었던 건 한나라가, 옛날에 한나라가 만들어 놓은 남양군, 현도군과 같은 그런 일종의 위성 국가들. 그 다음에 맨 이 서쪽에 있는 서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기억나십니까?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있잖아요. 그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에서 결국 누가 삼국 통일하죠?
네. 청나라 망하고, 오나라 망하고, 위나라 망하고, 결국에 사마시의 진나라가 통일하죠. 그 서진이, 그 진나라 서진이. 근데 이 사마시의 진나라도 점점 약화되고 있을 때, 이 북부 지역에 모용이라는 성씨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모용부가 이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요동을 놓고 모용부와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미천왕은 이 요동을 고구려가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천왕은요, 전쟁 중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건 아니고, 전쟁 중에 병이 나서 결국 죽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용씨가 요동군을 차지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동에 진출해서 서안평이라는 이 요동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한나라가 옛날에 세웠었던 식민지와 같은 현토, 남랑 등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동 반도 지역을 완전히 차지는 하지 못하고 계속 중국의 이 북쪽에 있는 모용시의 국가인 모용부와 노려보면서 일단 전쟁이 일단락되게 되죠. 여기까지 미천왕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고국원왕. 옛날에 근초고왕이라는 드라마에 등장했었던 이종원이라는 배우가 옛날에 고국원왕으로 나왔어요. 고국원왕 상당히 좀 비통한 왕인데요. 이 고국원왕과 소수림왕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국원왕은요, 자기 이제 위에 이때 왕이었던 미천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요동을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백제를 새롭게 떠오르는 백제를 견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라를 좀 운영해 보려고 하지만 운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백제의 왕은 누구였느냐? 바로 근초고왕이었습니다. 근초고왕 아주 대단한 왕이었었죠.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그 전에 중국의 모용시 이후에 이 연나라라는 나라가 전연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이 전연과 고구려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대패하게 됩니다. 고국원왕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패하고 요동도 뺏기고 고구려의 수도인 졸본성, 환도성까지 막 점점 먹어 들어와서 결국에 수도를 버리고 왕이 피신해야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남쪽에 있었던 이 백제의 근초고왕이 점점 치고 올라옵니다. 칼을 갈기 시작하더니 고구려를 공격을 하는데 결국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고국원왕은요, 백제의 군사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화살에 맞아서 왕이 전사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왕이 잘 죽을까요? 왕 잘 안 죽어요. 왜? 뒤에서 싸우니까. 앞에서는 장수들과 병사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왜 죽었을까? 그만큼 전쟁에서 얼마나 고구려가 대패했으면 이렇게 왕이 전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결국 평양성도 뺏기고 백제가 정말 이 역사상 최대치로 북쪽으로 올라왔었던 때가 바로 이 근초고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구려가요, 잘못했으면 이때 멸망할 뻔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고국원왕의 전사로 인해 고구려는 멸망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강대한 고구려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아무튼 고구려왕은요, 중국의 전연과 백제가 동시에 침공하여 결국 전사하고 고구려는 멸망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그 유명한 소수림왕이었어요. 소수림왕. 자, 동그라미 사번에 소수림왕이라고 써봅시다. 소수림왕. 여러분이 소수림왕이라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기 선대 왕이 고국원왕의 복수를 위해서 나라의 힘을, 나라야 망하든 말든 마지막 힘을 쥐어짜가지고 백제와 전연에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 나 때에는 복수를 멈추고 나 뒤에 나올 왕을 위해서 인재를 키우고 제도를 정비하고 힘을 모으겠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장이라면 열받아가지고 주먹을 쥐고 복수를 해야겠죠. 하지만 소수림왕은요,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였느냐? 바로 힘을 모으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나 때의 복수를 완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뒤에 올 왕들을 위해서 곡식을 저장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인재를 키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체제를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게 바로 소수림왕이죠.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실 고구려 왕 중에서 소수림왕은 제일 존경합니다. 고구려의 국가체제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결심을 한 소수림왕이 어떤 걸 하는지 보십시오. 자,
그 당시 유행했던 종교인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 뭐 단순한 종교를 수용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불교를 수용한다는 건 그 당시에 선진 문화를 아니 그 당시에 아주 최신 트렌드를 수입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최신 트렌드 뿐입니까? 이 불교를 매개로 중국의 여러 왕조들과 외교를 할 수도 있고 군사 협조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불교를 통해서 많은 이 고구려 사람들을 합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태학을 설립했어요. 학교를 지어서 많은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옛날에 고구려 전술이라는 게 뭐 있었겠습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싸우는 게 전술이었다 하면 이 태학을 통해서 뭐 병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정, 제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이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정말 싸울 때도 머리를 써가면서 잘 싸우고 평시에 행정을 할 때도 조리 있게 이치에 맞게 체계적으로 행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다방면에서 인재가 만들어진 인재가 육성된 고구려가 어찌 안이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수민왕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아까처럼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 뭔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법이 바로 율령이죠. 율령을 만들었어요. 이 3종 세트를 성공시킨 소수림왕 덕분에 이제 고구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고구려의 통치 방법 한번 볼까요? 지배 세력은요, 왕족인 고시와 오부 출신의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관리 등급은요, 재상이 있죠, 재상. 네, 순상. 이 재상은 누구냐? 바로 대대로. 우리나라로 치면 좀 국무총리 같은 자리가 되겠죠? 대대로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뭐 각 오부로 만들어서 지방만 파견했고, 제가회의는 뭐냐면 귀족들 회의였어요. 옛날에 그래도 부족장 출신이었던 사람들 대접은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왕권을 견제하면서 귀족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회의가 바로 제가회의였다는 거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고구려의 제가회의. 자, 밑에 보면 심화학습 문제 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고구려는 누구 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나요? 심화학습 문제 1번. 누구 때 무슨 왕? 태조왕이죠. 태조왕. 아, 쉽다. 자, 2번. 고구려의 누구는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토 정책을 폈나요? 아까 선생님이 존경한다고 했던 왕, 바로 소수림 왕이죠. 네, 굴욕을 이겨내고 복수를 준비한 진정한 사나이 바로 소수림 왕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생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소수림 왕 때 이렇게 인재도 육성이 되고 나라의 곳간도 가득 차니까 이제 드디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광개토대왕 때가 되겠죠. 자, 고구려의 상황을 보십시오. 소수림 왕 때 아무리 뭐 나라의 곳간을 채우고 인재를 키워냈다 하더라도 영토를 많이 뺏긴 건 만회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내실이 다져졌으니까 뻗어나갈 때가 됩니다. 드디어 여기서 길러진 인재들과 병력을 가지고 광개토대왕이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북쪽으로 많이 치고 올라갔죠. 그래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수많은 그런 중국의 국가들을, 네, 중국의 부족들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유목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을 무릎을 꿇려버립니다. 그리하여 북쪽으로는 부여, 거란족, 후연, 동부여 이런 지역을 갖다가 경략을 해서 만주 벌판을 완전히 석권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쪽에 뭐 백제는 멀쩡히 있겠습니까? 백제의 아신왕을 압박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밀려가지고 백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건 나중에 장수왕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한강 유역까지 치고 내려간 게 바로 광개토대왕 때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음이탈이 나서 너무 열심히 해요. 네, 그리고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백제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이 일본 놈들. 하여간 옛날부터 일본 놈들이 문제입니다. 일본 놈들이. 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신라가 위급해졌다라는 SOS를 신라가 고구려에다가 보냅니다. 그러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많은 병력을 보내서 백제와 외의 연합군을 몰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한강 유역으로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토 확장은 북으로 요동과 만주의 대부분 차지, 남으로는 한강 북쪽 땅 차지, 신라를 지원하여 신라에 영향을 끼치고 이 백제 그리고 유해 그리고 거기 또 연합한 게 금관가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가야에 대해서 다룰 때 나오겠지만 이 금관가야가 망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자, 이 광개토대왕릉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광개토대왕릉비는 광개토대왕 때 세운 비가 아닙니다. 그의 손자인 그의 자식인 장수왕 때 세운 게 바로 이제 광개토대왕릉비가 되겠죠. 여기도 선생님이 갔었습니다. 네, 여기 가서 이제 광개토대왕릉비를 찍었어요. 아니 근데 얘네들이 무슨 문화재 보호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중국 정부에서 광개토대왕릉비에 무슨 누각을 세워놓고요. 이 앞에를 그래도 그나마 통유리로 해줬으면 사진 찍는데도 편했을 텐데 여기를 막 격자를 넣은 유리로다가 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이거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은 안에 웬 아저씨가 막 카메라 뺏는다고 협박하고요. 막 뭐라 그래가지고 사진도 안에 들어가서 찍지도 못했어요. 정말 못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놈들이 다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아이가 참 빨리 비석이라도 갖고 오면 좋겠지만 또 남이 영토에 있는 건데 어떻게 분쟁을 벌일 수도 없고 아무튼 잘 해결되면 좋겠군요. 자, 이렇게 쭈그러진 백제는요, 안 되겠다. 고구려를 밀어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옆에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신라와 좀 손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나제 동맹이 형성되는 거죠. 신라는 은근히 고구려에 좀 간섭을 받게 되니까 그게 기분 나빴던 거고, 백제는 고구려한테 복수하고 싶으니까 두 나라가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부질없었어요. 왜냐? 광개토대왕 이후에 왕위를 물려받은 장수왕도 전복군주였습니다. 장수왕은요, 북쪽보다는 남쪽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남쪽에 백제랑 신라를 완전히 눌러버리면 좀 편해지겠지 해서요. 그래가지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대외의 교류, 중국의 남조와 북조와 각각 교류를 했고요. 장수왕은요, 그 빈칸에 들어갈, 동그라미 7번에 들어갈 남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남진 정책이 뭐냐? 기존에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잖아요. 여기서 이 국내성에 있었던 옛날 귀족들의 세력을 꺾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함과 동시에 남쪽에 있는 이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가서 새로운 세력과 함께 남쪽으로 쳐들어가서 백제의 한성을 함락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계로왕을 사로잡죠. 백제의 계로왕은 한성도 뺏기고, 한성이라고 그러면은 서울이에요. 서울 강동구 쪽에 원래 백제의 수도가 거기였거든요. 백제는 수도인 한성을 뺏기고 결국 계로왕은 잡혀서 고구려 장수에게 얼굴에 침까지 맞고 결국 참수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제는 계로왕 이후에 수도를 급하게 옮겨가지고 남쪽의 웅진성, 지금의 어디입니까? 공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토를 더 확장합니다. 백제의 한성을 합력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8번에 중원 고구려비, 아산만과 서백산맥 영일만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증표가 바로 중원 고구려비가 되겠죠. 장수왕 이후에 고구려의 영광은요, 뭐 아주 오래가진 못합니다. 그렇다고 짧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이 장수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귀족들이 너무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왕권이 약화되다 보니까 장수왕 이후에 뭐 문자명왕 이후에 중중중 쭉쭉쭉 지나다가 안장왕, 안원왕 때 귀족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구려도요 결국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구려는 그 참 좀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돼요. 위축이 많이 되게 되죠. 근데 그건 나중에 다다음 시간, 한 3-4시간 이후에 우리 고구려와 삼국 항쟁기 다룰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이제 밑에 있는 심화 문제 2번이랑 심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심화 문제 2. 자, 심화 문제 2번에 심화 문제 2의 1. 몇 번이 뭘까요? 누구는 5만 내의 군대를 보냈습니까?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 신라를 구원했죠. 자, 2번. 무엇을 통해 고구려와 한강 이남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비석? 바로 중원 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 중원 고구려비.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의 정치 발전 과정을 정리한 표이다. 왕과 그 업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면 1번 고국천왕, 옥저와 동해정복, 고시왕의 세습 맞나요?
고국천왕 때 옥저랑 동해를 정복하고 고시 왕위 세습을 했나? 아닌 것 같은데요. 자, 2번 태조왕 행정구역 정비 왕위 부자 상속 성립.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3번 미천왕 대동강 지역 확보 유동지역으로 세력 확대. 맞나요? 잘 모르겠죠. 자, 4번 고국원왕 율령반포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이거 소수림왕인데. 5번 소수림왕 평양천도 한강 이남까지 영토 확장. 이거 고국 아닌데. 이거는 저기 장수왕 아닙니까? 그러면 4번, 5번 확실히 아니니까 1, 2, 3번 중에 하나네요. 자, 고국천왕 때 행정구역 정비하고 왕위 부자 상속했죠. 태조왕 때 옥저와 동해 정복하고 고시왕위 세습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군요. 실전 문제 1번에 3번. 자, 2번. 다음 지도에 나타난 시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도가 있습니다. 1번. 장수왕의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다. 맞아요? 아니죠. 평양성으로 옮겼죠. 1번. 1번이네. 답이 바로 나와버렸군요. 자, 2번. 고구려는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 여겼다. 맞습니다. 3번. 광개토대왕은 만주대군의 장을 차지했다. 맞습니다. 4번.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했죠. 한강유역 차지했죠. 5번. 백제와 신라는 낮에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였죠. 네, 다 팩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예고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은 이거예요. 백제의 성장과 대외활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